소위 투자 수요도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는 현상인 거예요. 투자. 왜냐하면 돈은 어딘가에 위치해야 돼요. 돈을 호주머니에 넣을 거냐, 금고에 넣을 거냐, 은행에 넣을 거냐, 어디에 넣을 거냐의 문제인데 그 돈을 수도권 부동산에 놓자라는 투자적인 움직임도 같이 만나는 거죠. 그래서 더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같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지방으로부터는 그 돈이 빠져나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 반대되는 의견이나 공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두 교수님께서 되게 그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변화를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두 가지를 저희가 좀 보실 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지역의 시가총액은 이미 낮아요. 네. 그래서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단 말이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방 소도시를 얘기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고 네. 그 시장에 차지한 그 시장이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네.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식시장을 얘기하는데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얘기를 하면서 네. 삼성전자 주가하고 차이가 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냐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는 교수님 그런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런 돈들이 온다고 하는데 그런 돈들이 이미 없어요, 많이. 네. 그래서 인구 소멸 도시에서 엄청 부자시신 분들이 돈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여기 소멸되니까 서울에 사야지 예를 들면 네. 그런 수요는 이미 없다. 네. 왜냐하면 이미 오랫동안 진행됐고 네. 이미 돈은 올 대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외지인 배율이 되게 높잖아요. 제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아, 네. 그래프를 먼저 제가 대충 올려놔드리고 넘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이해할 때 이미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예를 들면 예. 우리나라에서 자가점유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어디입니까? 울산이에요. 그죠? 63.9%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지표냐면 자기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에요. 네. 근데 가장 낮은 곳이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43.5%. 저건 뭐냐면 약 56.5%가 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집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울산에서는 그런 현상이 돼서 이미 돈들이 많이 왔고, 예를 들면 그래서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울산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이 고점이에요. 네. 네. 저런 지역마저도 오르면 고점인 거죠. 그래서 2022년도에 울산시가 가장 주택가격 상승이 높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게 새로운 변화가 아니다. 지역의 소멸과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그리고 돈이 빠지는 거는 그동안 지속되어 있는 변화고 앞으로 더 가속화될 가능성은 좀 없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그게 변화의 기제는 아니라는 거죠. 계속되어 왔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건 앞으로 3, 4년간의 주택,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는 3년과 5년의 전망을 하는데 예. 3년에 5년을 전망할 때는 3년, 5년 동안 나올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동안 계속된 얘기를 한다는 건 그건 변화 기제가 아니다. 요인이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부터 말씀드릴까요? 제가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서 네. 왜 같은 현상을 우리 유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다 아마 유 의원님하고 생각하세요? 한 표? 유 의원님하고 말씀을 참 많이 나눠봤는데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달리 생각할까 굉장히 재밌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있나? 첫 번째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집값이 뭐 어떤 특정 그 지방 소멸 도시의 집값이 전체 매매 가격에 기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집에 사는 사람은 그 집값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동시에 두 곳을 살지 않아요. 평범하게는. 예를 들어서 지방 소멸 도시에 사시던가 아니면 그 다른 지역에 사시던가 수도권에 사시던가 서울에 사시던가 그러니까 집을 매수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의견은. 네. 근데 지금으로서는 5년 후의 인구 구조가 반영됐다고 하지만 5년이 지난 후에 또 앞으로 5년은 또 인구 구조가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이지만 2050년 기준으로 2,700만 명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3년, 5년 동안의 변화가 반영된 집값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3년 후, 5년 후에 또 그 이후의 인구 변화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게 반영된 집값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제가 다 말씀 주셨으니까 저는 이제 우리 위원님 말씀에 조금 보탬이 된 건데요. 양극화는 분명히 그것도 맞는데 저 유럽에 있는 나라들 나라가 300만, 500만인데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부산이나 이런 데는 다 300만 단위고 200만 되잖아요. 네. 그럼 그게 도시가 없어지려면 저희가 없은 뒤에 한참 200년이기 때문에 이광수 의원님 말대로 중요한 건 거기에 기반시설. 예. 창원 같은 데는 국방 산업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유지가 되잖아요. 일자리가 있으니까. 네. 그런 데들은 이제 소멸과 관계는 없죠. 네. 저도 이제 이광수 의원님 말씀에 동조하는 게 맞아요. 그거예요. 사라진다는 그 대상은 따로 있죠. 그렇죠. 좀 소도시들. 네. 그 부분들은 그 서울까지는 안 오더라도 네. 그 광역시에 이제 흡수가 될 수는 있겠죠. 도리어. 네. 근데 광역시는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경제 성장률이 지금 낮아지고 있잖아요. 네. 그 말씀하신 돈이 이제 점점 다르잖아요. 네. 이 얘기를 드릴게요. 대구에서 지금 집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요즘 아시는 것이 요즘은 그래요. 네. 서울로 지금 사러 오시려고 대기 중이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 풀어주고 실거고 이기 때문에 돈이 막 스탠바이한 것도 이게 다 들었거든요. 네. 근데 와서 막상 보니까 거기 20개를 팔아야 여기 하나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있게 제가 옛날에 경상도에 강연 가는데 택시 딱 탔는데 형이 강남에 산대요. 택시 기사님이. 네. 자기는 건물주래. 그 진주 경산인데 네. 네. 8층짜리 건물인데 되게 싼 거야. 서울 아파트 값보다 싼 거야. 근데 임대료가 쫙 나오는데 형은 빚을 갖고 있는 거야. 네. 극과 극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표피적으로 느끼는 투자수의 관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당연히 여기가 우선적이잖아요. 네. 근데 전체적인 들어있는 요인들을 생각해 보면 의외로 양극화는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은 출산율이 0.5잖아요. 네. 그 계산으로 하면은 서울이 더 먼저 소멸이 돼야 맞는데 직장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직장이 만약에 정책하는 대통령이 만약에 5년 뒤에 지역 균형 발전을 확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울이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먼 뒤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이 아니니까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일부는 양극화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유지는 될 것이다. 대광역시 이런 데들은 100만 이상이면 네. 저는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더 효율적인 투자성이 더 높잖아요. 거꾸로 보면. 임대 수익률은 지금 지방이 더 높거든요. 그럼 제가 서울 사람이라도 여기는 6%인데 서울은 지금 4%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뭐 화두를 먼저 던졌으니까 그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이제 물건 단위 수요 말고 그냥 전체 경제 변수로는 크게 네 가지를 꼽아요. 네. 인구수, 가구수, 일자리 수, 그 다음에 가수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여기 계신 세 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인구수와 가구수의 변화는 굉장히 느릿느릿하고 천천히 변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간에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변수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그 카운트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기간에 큰 요소가 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단기간에 요소를 주는 것은 일자리 수는 요소를 좀 줘요. 갑자기 어디에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든가 그러면 바로 처인구 가격이 뭐 부동산 가격이 1, 2억씩 오르는 것처럼 네. 이런 이슈는 있죠. 그런데 마지막 가수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가수요는 갑자기 투기나 부동산 붐이 일면 야 나도 좀 이 기회에 막 약간 이런 수요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수요들이 약간의 여윳돈과 함께 또는 약간의 대출을 껴서 크게 움직이고 사실 나머지 변수들 일자리 수 같은 경우도 이제 만약에 어딘가 용인시에 반도체 뭐 한다라고 해서 착공 들어가기 시작하면 완공하는데 5년 걸리니 국토부에서 또는 정부에서 그 시간적 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주택 공급의 계획을 세워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세 개는 사실 가격을 급등하거나 급락시키는 요소에서는 좀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마지막 이 가수요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좀 양극화가 더 보편적으로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그동안에는 지방에도 호재를 만들어 주려는 테마들이 꽤 있어요. 바로 뭐 제가 정치적인 견해는 없지만 호불호는 없지만 문재인 정권 때나 노무현 정권 이 두 정권은 국토 이용에 대한 철학이 좀 달랐던 거예요.
나머지 노태우 때도 다 서울에서 와서 살고 싶다고 하니 좋아. 서울 경기도에 어쩔 수 없지 뭐 아파트 200만 원 건설 이렇게 해서 200만 원 건설하고 도로 더 놓고 지하철 더 놓으니까 더 살기 편해지니까 더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철학이 아닌 것 같다. 국토에 대해서. 그래서 정 다른 철학을 한번 시도해 보려고 했던 게 노무현 때 이제 혁신도시랑 행정수도 이전 그리고 문재인 때도 그걸 계속 계승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부터 그 테마가 없어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없어요. 실제 지금 전기자동차 부음이 일어났었을 때 전기자동차 협력회사랑 전기자동차 관련한 부지 조성하려고 했었을 때 많은 기업체들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전 세계를 나와서 싸워야 되는데 국가대표 선수를 뽑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럼 국가대표 선수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공장이 마지노선이 1000안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 서울과 수도권에서 출퇴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아산 탕정 쪽에다가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국토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기회를 안 줬던 어떤 지역에다 또 하나 거점을 만들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거기다 하면 우수한 이제 안 옵니다. 하다 보니까 또 용인에다 하나 더 얹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드린 거냐면 그동안 인구 소멸과 가구 수 줄어들고 일자리 수 줄어드는 지방에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리고 작년부터 광역시도 이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진 게 작년부터인데 모든 광역시가 그런 이 현상은 천천히 움직이지만 그 천천히 움직이는 과정에서 지방의 부동산 호재성을 만들고 그래도 거기다 베팅할 수 있는 이유를 만들었던 게 이 정책적인 테마들인데 이게 올해부터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게 안 보이면 가수연은 아시잖아요. 급격히 올렸기 때문에 또 급격히 빠질 수도 있는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 부동산이 좀 이런 수요적인 테마를 덜 만들어서 빠질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일본과 비슷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얘기를 하지만 일본의 미나토구나 오다이바나 이런 데는 사실 뭐 잃어버린 30년 읽기 전 수준의 그 맨션 가격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 많지만 저 일본의 교외에 있는 우리로 따지면 울산 같은 나고야 같은 산업도시들은 예전의 수준까지 못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양극화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군 단위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광역시 중에서도 이제 특정 지역 단위로 그 구 단위로 시비가 저는 엇갈릴 거라고 좀 전망하는 편이에요.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요. 그게 우리나라가 좋은 방향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럼 좋은 방향 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린 개발도상국에서 지금 선진국 과도기인데 항상 그런 시기에는 기득권들이 주장을 많이 펴요. 결정적인 게 뭐냐. 선진국을 더 가면 어디죠? 프랑스는 이미 100년 전에 아파트를 졌어요. 우리보다. 걔들이 아파트를 안 짓잖아요. 우리 이제 100년 뒤 보세요. 고층, 다 이거 애물덩어리예요. 못 부십니다. 그걸 생각하는 지성인이고 기득권이고 좀 참 성각자라면 이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진행되는 거고. 네. 바꾸는 게 맞죠. 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영국이 어디고 프랑스고 다 이걸 이미 경험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거를. 하고 나니 아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일본도 뒤늦게 어디죠? 유령도시 있잖아요. 거기를 갖다가 대학을 갖다 네? 교화신 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일본의 네. 저 유명한 타마신 도시. 타마신 도시. 타마신 도시가 처음에 지은 거는 유령도시가 되는데 부지가 넓어요. 그러니까 이 새로 짓는 부지가 놀고 있다가 과감하게 정책을 바꿉니다. 대학을 넣어줘요. 일자리를 넣어줘.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가 신혼부부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된 거예요. 왜? 굳이 도쿄 안 살아도 더 풍족한 삶이 형성되게 하는 게 뭐예요? 정책이거든요. 교수님 말씀 맞네요. 정책이 그 방향으로 지금 안 가고 있다. 맞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는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봐요. 왜? 규모의 경제라는 건 서울에서 적정량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바잖아요. 네. 오버슈팅은 분산을 해야 되잖아요. 신도시든 뭐든. 그러면 어느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어느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것은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는 거잖아요. 애초에. 네. 그 모든 지도자의 급을 보면 자기들의 지식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옛날에 했던 걸 다 뒤져본단 말이에요. 보니까 줄기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변형을 줄 뿐이지 통째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이런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죠. 만약에 독재자가 있다. 다 지방은 다 없어지고 다 서울로 모여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땐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여러 소리가 나오고 집단지성이 발휘하면 결론은
보세요. 우리가 서울하고 수도권 발전하면 지방 어떻게 되겠어요? 그 유지 비용과 관리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요? 또 그런 걸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말씀대로 조금 다운되다가 일본처럼 밟지 않기 위한 또 똑똑한 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잖아요. 아, 그럼 우리는 지방 균형 발전을 어느 정도 같이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는 게 나올 것 같아요. 평택시에서 중국시대를 생각하면 평택항이 세계에서 거기 제일 크잖아요. 네. 거기가 좀 커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본다라면 단순하게 지방 소멸이 거의 뭐 박살났다 가는 것도 일부 소도시는 이해가 되는데 광역시급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래서 한 교수님 유튜브가 통쾌한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대통령 마음이 그런 거 기대하고 있죠. 네. 그렇죠. 맞아요. 오늘 부동산 시장의 뭐 주요 이제 트렌드를 두고 양극화라는 네. 혹은 뭐 탈동조화라는 그런 트렌드를 두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23년 하반기 시장 네.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바닥 찍었나? 아닌가? 아니면 어떻게 될 것인가? 먼저 간단하게 어떨 것이다 라고 의견을 먼저 여쭙고 그리고 이제 근거를 서로 논하는 그런 방향 가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부터 그러면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시는지 23년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하반기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네. 다시 거래 침체 기간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거래 침체 있고요. 기간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거래가 뭐 급격하게 하락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근데 거래가 일단 떨어지기 시작하면 하는데 반면에 이제 가격은 거기에서 따라서 바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네. 그래서 거래가 일단 크게 준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올해 하반기, 늦지막히 하반기 때 다시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가격 하락이 시작될 것이다. 네. 좋은 표현이시고요. 박정희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요? 네. 네. 저는 가격 흐름을, 부동산 가격 흐름을 볼 때 한 5가지 지표를 그냥 보는데요. 그 중에서 한 3, 4개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는 바닥은 다지고 뭐 대세 상승은 아니지만 소폭 상승을 기대해 볼 찍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가장 먼저 이제 서울 아파트 실시간 거래가 지수가, 거래가 지수가 4개월 정도 상승세를 이루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도 중요하거든요. 저도 네. 이건 이광수 위원님 통해서 이제 배웠는데 거래량이 정말 중요한 거라는 걸. 근데 거래량 또한 1분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라는 게 월 단위로 한 7,000채 정도 돼야 되는데 네. 아직 거기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만 네. 작년 9월이었나요? 10월인가? 그때 1,000채도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3,000세대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000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구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주택 구매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PIR 같은 건데 얼마나 이게 뭐 집을 수월하게 내가 얻을 수 있을까 그 기간을 이제 측정하는 건데 이런 것들로 보는 몇 개, HAI 말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것들의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네. 이것도 집을 구매하려는 긍정적인 신호를 좀 볼 수 있는 요소 중에 참고자료 중 하나고요. 근데 이제 딱 이제 걱정되는 게 이제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분양 물건. 근데 미분양 물건은 분명 뭐 약간 줄긴 했고요. 서울은 걱정 없어요. 미분양 물건은. 그리고 세종시도 미분양이 거의 제로예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은 걱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양 물건이 연말까지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지난달부터 10대 건설사들이 5월까지 분양하려는 곳을 20곳 이상 늘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부동산 경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10대 건설사들도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수치도 원래는 부정적인 효과인데 10대 건설사는 다른 게 읽었나라는 걸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세 가격 하락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내년이 이제 어느 텀인지까지는 감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이따 김광수 위원님 알려주세요.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하겠죠, 내년에는. 그러면 기준금리가 인하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기준금리 인하하면 전세 가격 올라가는데 그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갭 투자 같은 건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진실이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또 그것 때문에 그걸 미천 삼아 집을 사는 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내년에 그런 걸 보면서 슬 기조를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약간 위로 보고 있습니다.
의견만 말씀드리라니까 근거까지 다 말씀드려요. 그래요? 아유, 죄송합니다. 욕심쟁이. 욕심쟁이. 우구구구. 이 옛날 사람 티 딱 났네. 이거 정말,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한문도 교수님도 의견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교수님이 얘기에 그래, 의견만 반박을 하려고 막 네, 그거 반박해? 그러셔도 돼요. 그러면 그래서 반박 시간 접어두고 드리겠습니다. 접어두고 의견만 말씀. 의견부터. 네, 짧게? 그리고 이제 반박하자는 거죠. 네. 7월, 8월까지 상승 보합 막 이렇게 좀 분출되다가요. 네. 9월부터 떨어진다. 확 꺾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년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나 하여간 9월이 기폭점이죠. 아주 꺾이는 어떤 꺾이는 변곡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꺾일 거로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잠깐 질문. 지금 계속 어쨌든 떨어지고 있는데 가격 등락률의 바닥이고 네. 가격 등락률이 치솟았지만 네. 여전히 0 밑에 있으니까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도 9월 들어서 또 하락한다는 게 변곡점이 아니라 기울기만 더 더블 딥 들어가는 거죠. 더블 딥으로 그러면 이렇게 반등했다가 네. 하락한다. 예, 그럼 더블 딥을 말씀하시는 이때 이거 의견이죠? 네, 예, 좋습니다. 설명은 있다는 거죠? 그래프 보는 거. 예, 예, 네. 맞습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저도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 그대로의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이. 변곡점이라는 의미는 저는 이제 거시경제라는 관점에서 부동산이라는 나무, 그러니까 수많은 거대한 숲 속에 부동산이란 나무 하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무들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변곡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 먼저 첫 번째는 경기라는 관점도 23년 경제보다 24년 경제가 좋아요. 세계 경제가. 그러나 IMF든 월드뱅크든 OECD든 다 똑같이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경제를 놓고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요. 네. 글로벌 경제가. 그러니까 굳이 경기의 변곡점은 23년 지금인 거예요. 7월. 지금이 변곡점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3년 한국 경제를 놓고 봤을 때 경기 침체 맞고요. 1.4% 성장률이면 경기 침체입니다. 정부도 1.4%로 보고 있고요. 모두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 저도 1.4%로 이미부터 봤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맞아요. 근데 경기 침체고 23년보다 24년이 좋아요. 매우 낮게 좋지만 좋아요. 2%대입니다. 그리고 23년 한 해를 놓고 봐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아요. 상반기가 0.8%, 하반기가 1.8%.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라는 면에서도 변곡점입니다. 경제 성장률. 그 책 보셨죠? 경제 성장률이라는 가장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물가라는 것도 물가는 여전히 치솟지만 물가 상승률이 이미 정점 찍고 떨어지죠. 2%에 부합하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완화되고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가격은 여전히 너무나 높은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럼 상승률도 하향 안정화되니까 금리 인상 속도가 어떻게 해요? 조절되죠. 그러면 23년 하반기에 뭐가 있죠? 금리 동결되는 시점이 오잖아요. 이게 변곡점인 거예요. 변곡점을 알리는 경기, 물가, 금리 모든 것들이 변곡점으로 전환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도 매매 가격 등락률이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근데 이 값이 0을 통과하는 지점 그게 저는 반등이라고 생각하고요. 0을 통과한 이후에는 매우 완만한 반등으로 유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상승 압력은 하나도 없어요. 강한 상승 요인 대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상승 요인은 있고 하방 요인도 있는데 상승 압력이 조금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만한 반등을 진행할 것이다. 이 완만한 반등은요, 거시경제 관점에서도 상반기보다만 낫지 하반기가 조금 나아요. 완만한 반등이에요. 물가도 여전히 높은 물가예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밑으로 안 떨어져요. 근데 어쨌든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기조가 다 비슷해요. 금리 인상 추가적으로 있어요. 동결할 것이지 인하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시경제 흐름이 이 숲을 보면 같이 변곡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3년 지금 7월, 지금 이 순간이 변곡점이고, 그러니까 하방 압력을 받다가 상방 압력이 조금 더 커지는 그런 변곡점 구간에 놓인다. 이렇게 저는 현재 경제와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